cortesia. Lei si rifiuta? No, non mi sto rifiutando. Lei vada a bordo, è un ordine. 2012년 1월 이탈리아. 거대한 여객선 한 척이 완전히 쓰러져 있다. 길이 290m, 아파트 17층 높이의 타이타닉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이탈리아 최대의 크루즈 코스타 콩코르디아. 초대형 사고가 난 배에는 한국인 부부를 포함하여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4,200여 명이 타고 있는 상황으로 선장은 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고 당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니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콩코르디아는 지중해를 도는 7일짜리 호화 크루즈 여행 중이었다. 그날 밤 수천 명의 승객은 여행을 즐기고 있었으니 누군가는 식당에서 이제 막 첫 번째 요리를 받아들었고 누군가는 극장에서 마술 공연에 푹 빠져 있었다. 그야말로 평화롭기만 한 밤이었는데 바로 그때 이 배의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가 갑자기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라는 지시를 내렸으니 그 이유는 단 하나, 진리오라는 작은 섬에 자신의 거대한 배를 가까이서 자랑하기 위한 이른바 인사항해를 위해서였다. 그렇게 캄캄한 밤바다에서 콩코르디아는 섬에 바짝 붙은 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결국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배 옆에는 50m짜리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리게 된다. 그리고 잠시 뒤 배의 모든 불이 꺼지며 4,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데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거대한 충돌의 순간 배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배 전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진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전기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이니 걱정 말고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으니 이미 배의 바닥에는 바닷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있었고 배는 추진력을 완전히 잃은 채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tornare alla vostra cabina una volta che noi abbiamo finito di sistemare il problema che abbiamo. 결국 전기 고장이라는 승무원의 말을 믿고 객실로 돌아가는 승객들. 그러나 그 사이 차오른 바닷물은 배의 복도를 타고 흐르기 시작.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가둬버리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이 넘게 지난 이제서야 비로소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1시간의 침묵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고 말았으니 밤 10시 48분 마침내 충돌한 배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리고 승객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배는 이미 똑바로 서 있기 힘들 만큼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한 발만 내디뎌도 바닥으로 미끄러질 만큼 위태로운 경사. 그리고 바로 이것이 최악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으니 배가 한쪽으로 쓰러지면서 높이 들린 쪽의 구명보트들이 선체에 가로막혀 아예 바다로 내려갈 수 없게 된 것. 즉 수천 명을 태운 배에서 구명보트의 절반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생존 확률 역시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었다. 남은 구명보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사람들은 먼저 타기 위해 여자와 아이들까지 밀쳐냈고 그마저도 못한 사람들은 1월의 차가운 겨울바다로 직접 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배가 점점 더 깊이 기울어가던 그 시각 정작 이 배를 책임져야 할 단 한 사람은 이미 전혀 다른 곳에 있었으니 수천 명의 승객이 탈출을 위해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각 배의 선장 스케티노는 이미 구명보트 안에 앉아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방까지 챙겨든 채로. 배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선장이 수천 명을 배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떠난 것이었는데 더욱 어이없는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 스케티노가 직접 남긴 한 음성 기록이었는데 나는 끝까지 배에 남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끝까지 배에 남겠다던 사람이 가장 먼저 배를 버린 것. 훗날 그는 배가 기울어서 발이 미끄러져서 구명보트에 떨어진 겁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는다. 그렇게 안전한 해안가에 도착한 선장은 수천 명이 갇힌 자신의 배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으니
선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의 지휘관 데팔코였다. Sì, ascolti Schettino. Ci sono persone intrappolate a bordo. Adesso lei va con la sua scialuppa sotto la prua della nave, lato dritto. C'è una biscagina. Lei sale su quella biscagina e va a bordo della nave. 그러나 선장은 계속 주저하는데 Vada a bordo, cazzo! Comandante, per cortesia. Lei si rifiuta? No, non mi sto rifiutando. Lei vada a bordo, è un ordine. 불같이 화를 내는 지휘관. 그러나 선장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며 끝내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각 진짜 영웅들은 가라앉는 배 위에 남아 있었으니 선장이 배를 버린 그 밤 가라앉는 배 위에는 승객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 배에서 연주하던 한 젊은 음악가는 구명보트에 막 오르려던 순간 3살배기 쌍둥이를 데리고 온 한 부부와 마주친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그 가족에게 양보한 채 다시 배 위로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수영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리를 양보받은 가족은 세 식구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청년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또 한 사람, 이 배의 사무장은 가라앉는 배 안을 뛰어다니며 수백 명을 구명보트에 태웠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을 찾아 배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다 그만 다리가 부러져 물에 잠기는 선실 안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많은 영웅들과 수백 척의 배, 수십 대의 헬기가 사람들을 건져 올렸고 어느덧 하루가 지난 더 이상의 생존자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던 그때 놀랍게도 배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견된다. 바로 신혼여행을 왔던 한국인 부부,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채 물에 잠긴 선실에서 무려 36시간을 버틴 그 사무장이었으니 그렇게 승객을 구하다 갇혔던 사무장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으니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32명. 그 안에는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아이까지 있었다. 배가 워낙 깊이 가라앉은 탓에 마지막 희생자의 시신은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나서야 수습할 수 있었고 이 모든 비극의 책임자 선장 스케티노는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되는데 19개월에 걸친 긴 재판 동안 그는 끝까지 나는 회사를 위해 희생된 희생자일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판결 직전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법정이 내린 결정은 징역 16년,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 배를 난파시킨 죄, 그리고 승객을 배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배를 버린 죄까지 모두 더해진 형량이었다. 결국 스케티노는 2017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옆으로 쓰러져 있던 콩코르디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양 작업 끝에 다시 똑바로 세워진 뒤 천천히 바다 위에서 사라졌다. 거대한 배를 자랑하고 싶었던 선장의 단 5분, 그 짧은 5분이 32명의 목숨과 선장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말았던 것인데 그러나 이런 비극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으니 이곳 한국에서 사라진 사람은 무려 292명. 그것도 배가 출발한 지 단 5분 만의 일이었다. 오늘 엄청난 해상 사고가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났습니다. 1993년 10월 9일 서울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출발한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남자의 이름은 최현철. 직장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 낚시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는데 목적지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도라는 섬으로 당시 위도는 전국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름난 낚시 명소였다. 그렇게 버스가 격포항에 도착하자 현철 씨는 작은 배를 타고 위도로 건너갔고 하루 동안 낚시를 즐기며 위도에서 묵은 뒤 다음날 아침 격포로 돌아가기 위해 위도의 파장금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그 순간 현철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두에 가득 차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당시 위도에 공식적으로 운행되는 배는 서해 회리호 단 한 대로 그마저도 하루 딱 한 번만 운행하기에 이 배를 타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몰린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날 아침 바다는 거대한 파도가 바다를 뒤덮고 있는 악천후. 간발의 차로 풍랑주의보까지는 발령되지 않았으나 선원들마저 출항을 염려하는 지독한 날씨였다. 하지만 부두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배를 타야만 하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으니 배 못 타면 내일 출근을 못 해요. 빨리 안 가면 수산물 다 상해요. 서해 회리호 역시 하루 한 번만 운행하는 만큼 하루를 결항하면 그날 매출 전체를 잃게 되는 구조. 결국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출항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잠시 뒤인 오전 9시 40분 마침내 최현철 씨는 서해 회리호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런데 배 안에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아예 발 디딜 곳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선실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 함께 온 일행과도 뿔뿔이 흩어진 채 바깥 갑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한 번의 선택이 현철 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으니, 오전 10시 10분 배는 임수도 부근 해상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갑판 위에 있던 현철 씨는 갑자기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리게 되었으니, 바로 바다에 떠다니던 어망과 나일론 로프가 배의 프로펠러에 감겨버린 것. 배는 순식간에 통제를 잃게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한 번 거대한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그대로 강타하며 배는 순식간에 한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날아간다! 사람이 날아간다!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다에 빠지기 시작. 간신히 난간을 붙던 현철 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방금 전까지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쓰러진 배는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버티던 현철 씨 역시 결국 난간을 놓친 채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들었고 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현철 씨는 필사적으로 발을 차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런 현철 씨의 눈앞에 흰색 물체 하나가 들어왔으니 바로 아이스박스. 저게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간신히 아이스박스를 붙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똑같이 아이스박스에 매달려 떠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낚시꾼들이 가져온 아이스박스들이 배에서 쏟아져 내린 것이었는데, 그러나 진짜 지옥은 딱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현철 씨 옆에는 2명의 사람이 함께 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팔을 단단히 잡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기로 하는데, 그러나 때는 10월의 차가운 바다. 이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계속 버티는 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으니, 1시간쯤 지나자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현철 씨에게 웃으며 말을 건다. 선생님은 수영을 잘하십니까? 그러고는 갑자기 스르륵 물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 그리고 잠시 뒤 남은 한 사람도 조용히 가라앉아 버렸으니, 현철 씨의 바로 눈앞에서 2 사람이 차례로 사라진 것. 그렇게 차가운 바다 위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라앉기 시작하던 그때, 근처에서 낚시 손님들을 태우고 조업 중이던 낚시배 종국호에 긴급 무전이 들어온다. 비상! 근처에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무전을 받은 종국호 선장은 즉시 구조를 가려 하는데, 그러나 손님들은 입장이 달랐으니, 갈 거면 우리는 섬에 내려주고 혼자 가세요. 그러나 선장은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은 바닷물 마시며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를 믿고 구하러 갑시다. 결국 선장의 말은 낚시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종국호는 바다에 떠있던 사람들을 무려 44명이나 구조해내고 만다. 그리고 그 44명 안에는 아이스박스를 잡고 버티던 최현철 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종국호는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남은 생명을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무전을 들은 주변의 다른 배들이 등장한다. 뒤이어 도착한 배들은 나머지 26명을 마저 구조하며 무려 생존자 70명을 기적적으로 건져내게 된다. 그러나 이후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서해 회리호 사고 다음날 위도 부두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실종자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서해 회리호에 탑승했는지를 묻는데,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탑승객 명단이 없는데. 당시 위도에서는 표를 배 안에서 팔고 있었기에 이 배에 누가 몇 명이 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결국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 침몰한 배를 끌어올려서 그 안에 시신을 직접 세어보는 것뿐이었다. 네, 수중 20m 바닷물 속 선실 안에는 아직 100명이 넘는 시신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 UDT는 매일 잠수해 배 안의 시신을 한 구씩 한 구씩 건져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확인된 사망자가 누적되어 200명을 넘겼을 무렵 마침내 본격적인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으니, 물 위로 끌어올려진 서해 회리호 안에서 새로 발견된 시신은
무려 154구였다. 그제서야 이 배에 총 몇 명이 탔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 숫자는 총 362명. 그리고 이 배의 정원은 단 221명이었다. 배는 정원보다 무려 141명을 더 태운 것이었는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원 초과의 진짜 이유였으니 위도를 가는 노선은 원래 손님이 별로 없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노선. 이에 따라 하루에 단 한 편 서해 회리호만 운영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정부 보조금으로 손해를 메꾸며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위도가 낚시 명소로 소문나며 배를 타는 관광객이 폭증하기 시작했고 위도 주민들은 이러다 배가 정원 초과로 큰일 날 수 있다며 해운항만청에 건의하였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돌아온 답은 거절. 당시 배를 한 척 더 띄우려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44만 8천 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였었다. 즉 이 44만 8천 원을 아끼려고 한 척의 배에 정원의 1.6배가 넘는 사람들이 밀어넣어진 것이었는데 사고 며칠 뒤 김영삼 대통령은 직접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정부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러나 이 약속은 단 21년 만에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말았으니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인천항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탑승자는 총 476명으로 그 가운데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평범한 아침 설레는 여행길이었지만 몇 시간 뒤 이 배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되게 된다. 오전 8시 48분 사고 당시 선장은 자리를 비우고 3등 항해사가 조타를 맡고 있었는데 조타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조타수는 핸들을 과도하게 돌리는 실수를 하고 만다. 과속 상태에서 급선회를 한 세월호는 중심을 잃었고 최대 적재량보다 2배 이상의 많은 화물을 싣고 있던 세월호는 무게 중심이 쏠리며 배는 그대로 넘어지게 된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승객들은 당황했고 곧 선내 방송이 울려 퍼졌는데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 주십니다. 배는 분 단위로 더 크게 기울어갔지만 당시 승무원들은 즉각 대피를 지시하지 않았고 탈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여보세요? 배가 침몰되어갖고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한다 이 소리예요? 해경의 최초 신고가 접수. 헬리콥터와 구조정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지휘는 혼란스러웠고 안에 갇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이 반복된다. 좌현 45도, 60도. 선박은 점점 기울어가며 선내의 물건들은 쏟아져 내렸고 아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연락을 남긴다. 나 무서워. 나 살고 싶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엄마, 너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만약 그 순간 즉시 탈출 명령이 내려졌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선원들은 먼저 구명정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결국 오전 10시 17분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며 사실상 전복 직전의 상태에 이른다. 이제는 배 안에서 빠져나오기조차 불가능한 상황. 바다는 차갑고 잔혹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문 앞에서 발버둥 쳤지만 쇳덩이처럼 무거워진 세월호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결국 오전 11시 20분 세월호는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단 2시간 만에 476명 중 304명의 목숨이 바다에 묻힌 대참사. 그날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구명정에 미리 탑승한 선원들과 일부 승객뿐. 꽃다운 10대 청소년들은 차디찬 바닷속에서 끝내 구조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었다. 부실한 구조, 무책임한 지휘, 그리고 늑장 대응이 만들어낸 인재. 만약 제대로 된 매뉴얼과 신속한 명령이 있었다면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었을 것.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데 전국이 멈추고 국민들은 진상 규명을 외쳤지만 남은 것은 차가운 바다와 영영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이름뿐.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바다는 여전히 차갑다. 배사고. 항해 1회당 사고 발생 확률은 약 10만 분의 1. 그러나 사고가 치명적으로 번졌을 때 생존율은 2분의 1. 즉 타노스 손가락 튕기기처럼 절반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 지옥 속에도 분명히 길은 존재하였으니 오늘은 역대 최악의 선박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고 사고 발생 시 살아남는 방법까지 목숨 걸고 공개해보겠다. 부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영상이 되기를 바란다. 인류는 바다 위에 전설을 만들어낸다.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제작된 이 배는 그 자체로 인간의 기술력과 자만심을 동시에 상징했는데 첫 제작 때부터 세상은 술렁이기 시작. 세기의 여객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를 내보냈고 누구나 이 배에 몸을 싣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12년 4월 10일 아침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 이 거대한 선체가 항구에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길이 269m, 높이 53m. 지금으로 따지면 25층짜리 건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탑승 인원은 2,200명이 넘었고 그 안에는 귀족, 억만장자, 유명 정치인부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민자, 여행객 가족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타이타닉의 내부는 당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집약된 공간이었는데 대리석으로 장식된 계단, 최고급 레스토랑, 도서관에 실내 수영장까지 승객들은 바다 위에서도 육지의 호화 생활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었다. 가장 비싼 1등석 요금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고 2등석조차 다른 여객선의 1등석에 버금갈 만큼 매우 비쌌기에 이 배에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분 과시였던 셈이었는데 그러나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달리 사실 안전 문제는 이미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다. 먼저 구명보트는 고작 20척으로 2,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회사 측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에 구명보트가 왜 필요하냐 는 자만심을 표현할 뿐이었다. 타이타닉은 사우샘프턴을 출항해 프랑스 세부르로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7일간의 일정이었는데 하지만 출항 나흘째 북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배는 운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해는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바다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1912년 4월 14일 저녁 북극에 가까운 이곳 북대서양은 빙산들이 흘러내려와 잠재적인 위험으로 가득했고 그날 밤 7시경 인근 화물선 캘리포니안호로부터 무전을 받게 된다. 주변에 거대한 빙산 다수가 관측됐다. 조심하라. 하지만 타이타닉의 무전수는 바쁜 업무에 시달린 탓에 예민해져 있었고 그는 짧게 대답한다. 택시야, 지금 바쁘다고. 그 시각 승객들은 여전히 파티와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데 1등석 라운지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잔에는 와인이 가득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러던 밤 11시 30분 갑판 위에는 2명의 견시병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쌍안경은 출항 전에 보관함 열쇠가 분실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맨눈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현듯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450m 전방 바다 위에 서 있는 거대한 흰 괴물 빙산. 빙산이다! 견시병의 절규와 함께 경고종이 울렸고 수십 초 뒤 그 소식은 조타실로 전달된다. 1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각 좌현 전타와 엔진 급정지를 명령한다. 그러나 길이 269m, 무게 46,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선체는 자동차처럼 순식간에 방향을 틀 수 없었다. 300m, 200m, 100m. 배는 서서히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너무 가까워져 있었고 갑판 위의 선원들은 숨죽이고 기도한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거대한 금소금이 어둠을 갈랐고 타이타닉호의 우현 아래가 빙산에 찢기듯 찢겨나간다.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오히려 이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무려 약 90m 길이의 선체가 파열되었고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기관실 2곳으로 들이닥친다. 그러나 위쪽 1등석 승객들은 잔잔한 떨림 정도만 느꼈고 별일 아니겠지 하며 다시 와인잔을 들었는데 하지만 배 아래쪽 3등석 객실은 달랐다. 그들은 뚜렷한 충격음을 느꼈고 곧 물이 스며드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통로가 젖어들며 차갑고 검은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기 시작한다. 조타실로 돌아온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는 잠시 고민하다 배를 멈추지 않고 천천히 항해를 이어가라고 지시한다.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공포에 빠진다. 그러나 이 판단은 치명적이었으니 진행 방향으로 밀려드는 해수의 압력이 균열을 더욱 벌려버렸던 것. 엔지니어들은 급히 격벽을 닫아 침수를 막으려 했으나
빙산은 이미 6구획을 손상시킨 뒤였다. 타이타닉은 4구획이 침수돼도 버티도록 설계되었지만 6구획 이상은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곧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선장은 무전을 통해 주변 선박의 구조를 요청하는데 그러나 가장 가까운 캘리포니안호는 응답하지 않는다. 무전수는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기 때문 그렇게 단 몇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구원의 기회는 허망하게 사라진다. 결국 80km 떨어진 카르파티아호가 구조 신호를 받고 최고 속력으로 타이타닉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한다. 그 시각 배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객실을 돌며 승객들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갑판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승객은 이 밤중에 무슨 장난이냐며 돌아 누웠고 어떤 이는 구명조끼 대신 소지품과 귀중품을 챙기느라 허둥댄다. 이제 구명보트가 준비되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는데 배 전체에 겨우 20척, 최대 수용 인원은 고작 1178명, 2200명 중 절반도 태울 수 없는 숫자였는데 그제서야 선장은 여성과 아이 먼저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문제는 또 있었는데 3등석 승객들은 하층 갑판에 위치해 있었고 복잡한 철문과 미로 같은 통로에 갇혀 있었기에 승무원들이 안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트가 있는 상층부에 도달하기조차 힘들다는 것. 많은 이들이 이미 그 순간 바닷물과 함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 오전 1시 30분 배의 절반 가까이가 물에 잠겼고 갑판 위에서는 악단이 여전히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다. 혼란을 줄이려는 마지막 봉사였었는데 그들은 잠시 흩어졌다가 곧 서로에게 행운을 빌며 다시 모여 마지막까지 연주한다. 새벽 2시 20분 결국 중력과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동강이 나며 가라앉게 된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휩쓸리게 되었고 구명보트에 오른 일부를 제외하면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얼음물 속에 남겨지게 된다. 새벽 2시 20분 마지막 거대한 굉음과 함께 타이타닉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물 위에 떠있던 사람들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사람을 더 태웠다간 작은 구명보트마저 뒤집힐 수 있었기에 결국 대부분의 보트는 눈앞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만다. 결국 바닷속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빠르면 15분, 길어야 30분 안에 모두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렇게 약 1500명의 목숨이 차가운 북대서양에 버려지게 된다. 새벽 3시 30분 80km 떨어진 곳에서 무전을 듣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카르파티아호가 예정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다에 쓰러진 뒤였다. 1985년 침몰한 지 73년 만에 타이타닉은 심해 4000m에서 발견되는데 이미 부식과 박테리아로 인해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부서질 만큼 약해져 있었고 인양은 불가능한 상태. 그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시계는 침몰이 시작되기 정확히 20분 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 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배 사고. 만약 이 순간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배 침몰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빠르게 옷을 겹겹이 입어야 하는데 바다에서는 저체온증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 그 뒤 근처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챙겨서 갑판 위로 나가는데 급하다고 먼저 착용하면 오히려 이동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꼭 나가서 입어야 한다고. 다음으로 절대 선실에서 머물지 말고 빠르게 가장 높은 곳이자 개방된 갑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데 계단과 통로는 이미 기울어져 오르기 힘들 수 있으니 난간이나 구조물을 붙잡고 몸을 밀어 올리듯 이동해야 한다고. 그 뒤 구명정이 준비되어 있다면 승무원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탑승해야 하는데 하지만 배가 이미 기울어져 탑승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한다. 물에 뛰어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10도 내외의 바닷물에서는 한두 시간 만에 의식이 흐려지고 3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배 위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배가 거의 잠기고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수면과의 거리가 4에서 5m 남았을 때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다리를 붙인 자세로 수직으로 뛰어야 하는데 뛰어내린 후에는 곧장 배에서 멀리 헤엄쳐 나가야 하는데 선체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 발생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 물에 들어간 뒤에는 온몸에 힘을 빼고 등을 물에 대고 누운 듯 떠있는 생존 자세를 유지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2-3명이 서로 어깨를 맞대어 체온을 나누고 큰 무리처럼 뭉쳐 있어야 발견 확률도 올라간다고. 혹시 필요한 사람은 이 화면 찍어두도록 하고 만약 구명조끼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 배에 탈 때
아예 이런 생명 구조 팔찌 하나 챙겨가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물에 빠지는 순간 버튼만 딸깍하면 팔찌가 풍선처럼 빠르게 부풀어 올라 목숨을 구해주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실 선박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사고 발생 확률도 낮고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나에게 발생하는 순간 그 확률은 100%가 된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우리의 목숨, 혹시 있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내용을 기억하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길 바란다. 2012년 11월 17일 멕시코 남부 해안마을 코스타 아술. 35세의 어부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평소처럼 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30시간 안에 상어나 청새치를 잡는 것으로 가난한 어부에게는 일주일 동안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으니 바로 늘 함께 나가던 그의 파트너가 갑자기 빠지게 된 것. 그렇게 급하게 대타로 구한 사람은 23살의 청년 에세키엘 코르도바. 둘은 초면으로 대화는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게다가 하필 해당 일에는 폭풍 경고가 있기도 하였지만 어차피 대타에 폭풍 따위는 늘 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치 식량만 싣고 출항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항해.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날씨는 화창했고 두 사람은 출발 몇 시간 만에 무려 물고기 500kg을 잡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폭풍은 무려 5일 동안이나 계속되게 된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선원 코르도바가 튀겨져 나갔고 선장 알바렌가는 간신히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다. 배가 뒤집힐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알바렌가는 힘들게 잡은 500kg의 물고기를 전부 바다에 버린다. 그렇게 간신히 배의 균형을 맞춘 뒤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배터리가 나갔다. 모터도 통신도 GPS까지 전부 망가진 상태. 한편 육지에서는 5일간 연락이 두절된 둘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출발하였지만 이틀 동안 계속된 수색 작업에도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작업을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이때 알바렌가의 배는 이미 해안에서 450km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폭풍이 그치고 파도가 고요해진 바다. 표류된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봤으나 육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시련, 갈증. 사방이 물이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알바렌가는 혀가 부어올라서 말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틴다. 그리고 얼마 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을 발견하여 건져냈고 그리고 얼마 뒤 또 하나. 그렇게 하나둘 주우며 최종적으로 72개의 플라스틱 병과 드럼통 1개를 확보. 마침내 비가 오면 이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식량 상황은 더 기괴하였는데 알바렌가는 바다에 나타나는 거북이를 잡아 목을 따고 피를 컵에 받아 마신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싶은데 사실 이 거북이 피가 엄청난 영양 공급원이었던 것. 거북이 피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괴혈병을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게다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새들이 보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는 했는데 이것을 본 알바렌가는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미끼용 막대기를 세워뒀고 그렇게 새가 앉는 순간 바로 다리를 잡고 날개를 꺾어버린다.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새들을 보트 위에 비축해두고 배고플 때마다 식량으로 쓰기 시작. 새의 목을 잘라 피를 마시고 고기는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충격적이게도 거북이와 새로 이루어진 이 식단은 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웠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며 표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행운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계속된 것은 아니었으니 망망대해를 표류 중인 알바렌가와 코르도바,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30대 중반의 선장 알바렌가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친 어부로 술을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셋이나 있었으며 돈을 벌면 그대로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었다. 반면 23살의 선원 코르도바는 아직 바다 경험이 많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인 청년이었는데 하필 이 순수한 청년은 출항 전 불길한 이야기를 하나 듣고 말았으니 바로 교회 자매 한 명이 금식 기도 중 코르도바가 바다에서 죽는 환상을 봤다는 것. 설마 하며 배에 올랐으나 본격적인 표류가 시작되자 이 예언 아닌 예언이 청년의 멘탈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래도 처음 두 달은 선장과 함께 웅크려 햇빛을 피하고 밤이면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도 하며 잘 버티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6주쯤 됐을 때 사건이 터지고 만다. 여느 때처럼 알바랭가가 잡은 새를 손질해서 나눠줬는데 이를 먹던 코르도바가 갑자기 구역질을 시작. 급히 새를 살펴보니 새 뱃속에 작고 노란 독사가 있었던 것. 즉 새가 독사를 삼킨 채로 코르도바의 입에 들어간 것이었다. 독은 치명적이지 않았기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날의 트라우마로 코르도바는 더 이상 날 것을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 알바랭가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저 고개를 저을 뿐 그는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예언을 점점 더 믿게 된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코르도바는 야위어갔고 알바랭가는 그를 돌보며 우린 곧 부조될 거라고 라며 그를 북돋았지만 돌아오는 코르도바의 대답은 제가 죽어도 내 몸만은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어느 비오는 날 코르도바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저는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갑니다. 그대로 영원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혼자가 된 알바랭가는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하는데 저 녀석은 편하게 갔는데 왜 나는 고통받아야 하지? 그의 죽음을 질투하는가 하면 심지어 코르도바의 시체를 계속 곁에 두고 대화하기까지. 죽음은 어떤 느낌이야? 시체는 이미 검게 변하고 있었지만 대화를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6일째 되던 날 문득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알바랭가는 결국 코르도바의 몸을 들어 바다에 내려놨고 배는 천천히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알바랭가는 태평양 한가운데 완전한 혼자가 되는데 홀로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된 알바랭가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목을 그어 이 표류를 그만하려 했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그를 멈추게 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살하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교회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엘살바도르에 두고 온 딸 파티마였다. 딸과 8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아버지 역할 한 번 못한 그 그리움이 지독하게 그를 붙잡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그렇게 살 이유를 찾은 알바랭가는 마침내 결심을 끝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생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의 위치를 체크하며 동쪽이 어딘지를 확인, 덫에 걸린 물고기를 확인하고 새를 잡고 빗물을 모은다. 이때 가장 괴로운 건 태양이었는데 지붕 없는 보트에서 하루 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달궈지는 것과 같은 느낌. 유일한 피난처는 배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뒤집어서 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좁은 아이스박스 안에 몸을 구부리고 웅크려서 하루 종일 보내다 보니 척추까지 튀어나오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멀리서 화물선이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아무리 구조신호를 보내도 단 한 번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살기로 마음먹은 알바랭가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혼자 상상 속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한편 날개 꺾인 새들을 보트 위에 풀어놓고 발로 가볍게 차며 놀았다. 상어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볍게 수영도 했는데 새 발톱을 물에 던져서 상어가 안 나타나면 잠깐 물에서 수영도 한다. 그렇게 반복적인 생활 속 영원 같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9개월 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섬이 나타난다. 그가 표류를 시작한 지 무려 438일 만이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그의 몸 상태는 놀랍도록 양호했고 겨우 11일 남짓 치료 끝에 퇴원, 엘살바도르로 가서 딸과 재회하게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던 이 이야기.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니 438일간 바다를 홀로 표류하고 살아남은 알바랭가.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보지 않았다. 알바랭가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자 첫 번째로 그가 받은 누명은 사기꾼.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에 돌아오는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하지만 하와이 대학교 해양학 연구팀과 듀크 대학교 의학 전문가까지 붙어서 분석한 결과 그의 이야기가 모두 실제로 가능함이 입증되었고 심지어 동원된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코르도바의 유가족이 알바랭가를 상대로 100만 달러, 즉 14억 원의 소송을 걸은 것인데 혐의는 바로 식인. 알바랭가가 자신 아들의 시신을 먹어서 살아남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알바랭가는 단호하게 부인하였는데 코르도바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몸을 먹지 말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이 자극적인 키워드는 10년이 넘도록 그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438일을 버텨서 살아 돌아왔지만 식인종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현재 물공포증으로 PTSD 치료를 받으며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알바랭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해양 생존 정보는 3가지.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음식 없이 수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고작 며칠이 한계. 알바랭가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병 72개와 드럼통 1개로 빗물 수집 시스템을 만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빗물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 둘째, 거북이 피는 생명수다. 혐오스럽게 들리겠지만 바다 거북의 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이게 괴혈병을 막는 핵심이다. 실보다 득이 크니 기회가 된다면 일단 마시고 살아남아라. 마지막으로 정신력이 생존을 결정한다. 같은 배에 있던 2사람의 운명은 달라졌는데 코르도바는 나는 죽을 운명이라 믿었고 알바랭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고 믿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다. 오늘 영상이 인천의 어느 바닷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사는 로프를 타고 바다에 뛰어드는데 잡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 수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여자아이. 이 와중에도 가족을 먼저 걱정하는데 괜찮아? 저기 있어! 아이를 안심시키는 구조사. 그런데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남자가 구조 신호를 보내온다. 괜찮으세요? 뭐 잡고 있을 거 있으세요? 다행히 무언가를 잡고 물에 떠 있는 듯한데 그대로 침착하게 튜브를 펼쳐 남자에게 건넨다. 그렇게 순식간에 2사람을 구해낸 영웅은 구조를 계속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자 3명이 플라스틱통 하나로 버티고 있다. 구조사는 그대로 헤엄쳐서 다가가기 시작. 침착하게 대형 튜브를 펼쳐 물에 띄운 뒤 침착하세요. 네, 저는 올려드릴게요. 이들은 갯벌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밀물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이었는데 다행히 이 기적의 영웅 덕분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게 된다. 사실 이러한 갯벌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밀물 썰물 빠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 그보다 최소 1시간 전에 미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만약 이미 이렇게 물에 빠진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체력을 최대한 아껴 구조를 기다리는 기술인데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먼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들이마신 뒤 팔을 벌려 대자로 눕고 턱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끝. 그 뒤에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하면 되는데 이때 숨을 너무 깊게 내쉬는 것보다는 숨이 7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그런데 만약 이런 생존 수영도 어려운 사람이라면 아예 이런 팔찌를 차고 가는 게 좋은데 물에 빠지는 순간 버튼만 딸깍하면 팔찌가 풍선처럼 빠르게 부풀어 올라 목숨을 구해준다. 팔에 차고 있어서 활동에도 방해가 없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이어서 갑자기 수영장에 뛰어든 어린아이. 그런데 수영을 하지 못한다? 몇 번 허우적대는가 싶더니 몸이 점점 늘어지기 시작. 심지어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행인도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렇게 아이의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지는 순간 갑자기 수영장에 뛰어드는 한 남자.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여 아이를 구해내게 된다. 이 사건은 이웃집 남자가 우연히 아이를 발견하고 구한 사건으로 무엇보다 구조 후 신속히 CPR을 진행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가족이 쓰러졌을 때 이런 영웅이 옆에 있을 확률은 거의 로또급이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119에 신고를 한 뒤 바로 CPR을 시작하면 되는데 젖꼭지 중앙을 양 손목꿈치로 1분에 120회 즉 1초에 2번씩 빠르게 눌러주면 된다. 이때 상체 무게를 이용해 생각보다 확실하게 누르는 게 포인트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사실 이런 CPR의 경우 많이 본 듯 하면서도 정작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10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딱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만약을 위해 딱 한 번만이라도 연습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서울의 5호선 지하철 안
흰색 모자를 쓴 남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갑자기 노란색 액체를 바닥에 뿌린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지하철. 도망가던 사람들은 넘어지기까지 하는데 남자는 그대로 유유히 걸어가더니 불을 지른다. 불은 휘발유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 단 몇 초 만에 열차는 시꺼먼 연기로 가득 차게 된다. 옆칸에 있던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며 같이 달아나기 시작하지만 결국 연기는 대피한 승객들이 모여있던 마지막 칸까지 가득 차게 되는데 대참사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 속 기적적으로 멈춰서는 지하철. 그렇게 열차를 빠져나온 400여 명의 승객들은 수백 미터의 지하 터널을 통과해 무사히 탈출하게 되고 불을 지른 남자는 살인 미수로 붙잡히게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자기 터져 이리 와! 터진다고! 아내의 걱정을 뒤로한 채 소화기를 들고 차량에 달려드는 남자. 정확한 자세로 불타는 차량을 향해 쏜다. 그 뒤 잠시 후퇴했다가 새 소화기를 들고 다시 접근. 이번에도 불길을 향해서 정확하게 소화기를 발사. 이를 반복하며 결국 불길을 잡아낸다. 엄청난 소화기 사용 능력을 보여준 이 남자의 정체는 무려 23년차 소방관. 추석에 처갓집에 있다가 이웃의 차가 불타는 것을 보고 소화기로 진압한 것이라는데 이 영웅이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보통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정작 화재 시 제대로 사용을 못해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사실 소화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다.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데 이때 긴장해서 손잡이를 움켜쥐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목 부분을 잡고 뽑는 게 좋다. 그 뒤에는 조준해서 쏘면 끝인데 이때 너무 가까이 가면 불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2-3m 정도 거리를 두고 쏘는 게 좋다고. 다만 사용법이 아무리 간단해도 소화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 그럴 때는 아예 불길이 커지기 전에 이런 간단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고 휴대용인 만큼 집, 차 안, 캠핑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들고 다닐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구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 생존법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불붙은 아파트. 한 여성이 창밖으로 매달려 구조를 요청한다. 조금 이따 기다려. 건너편 동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여성을 붙잡아 두는데 그러나 검은 연기는 점점 더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그 순간 사다리차가 등장했고 여성은 안전판을 타고 내려와 무사히 구조된다. 여자는 결혼을 눈앞에 둔 예비 신부였다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다리차가 119가 아니었다는 건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 속 한 청년이 119보다 먼저 업무용 사다리차를 끌고 와 여자를 구해낸 것이었다고.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경우로 만약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무조건 1초라도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이다. 당연히 절대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데 만약 불길이 이미 문 밖을 집어삼켜 탈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존버 모드를 준비. 옷이나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문틈을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불길이 닿지 않는 쪽 베란다나 창가로 가 최대한 버티며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한다고.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오늘처럼 영상으로라도 생존 지식을 한번 봐두면 이것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언젠가 당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할 기적의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의 목숨도 구해주길 바란다.